카인, 구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왔다. 그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졌으며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학교에 신입생 한 명이 전학을 왔다. 이 마을에 이사온 부유한 미망의 아들이었는데 옷소매에는 검은 띠를 달고 있었다. 나보다 몇 살 위여서 그는 학년이 높은 반에 배정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나이가 많아 보여서 누구에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어린애 같은 우리와 다르게 성숙해 보였으며 마치 어른스럽게 혹은 신사답게 행동했다. 그는 인기가 있지는 않았다. 우리들의 놀이나 싸움에는 더더욱 끼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을 대하는 자신의 넘치는 의젓한 태도가 다른 학생들에게 호감을 샀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 우리의 큰 교실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학급과 수업을 같이 하게 되었다. 바로 데미안의 학급이었다. 우리 하급생들은 성서 공부를 했고 상급생들은 작문을 했다. 선생님이 카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데미안 쪽을 자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독특한 매력을 풍겼다. 총명하고 밝고 물적 단호해 보이는 그는 학과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기보다는 마치 자신의 문제들에 전념하고 있는 학자처럼 보였다. 사실 나는 그에게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월등했고 침착했다. 그의 태도는 언제나 약이 오를 정도로 의젓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어른스러운 인상을 심어주었는데 그 표정에는 약간 슬픈 듯한 조소의 빛이 감돌았다. 그렇지만 좋든 싫든 간에 나는 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다가 그가 나를 돌아보기라도 하면 나는 움찔하면서 눈길을 돌려버렸다. 그는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랐고 특별했다. 그래서 그가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에 띄었다. 마치 농부의 아이들과 한데 어울려 그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노력하는 변장한 왕자님처럼 말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데미안은 내 뒤를 따라왔다. 내가 다른 애들과 헤어져 혼자가 되자 내게 다가와 인사했다. 인사하는 태도조차 어른이 하는 것처럼 매우 공손했다. 같이 걸어도 될까? 그가 정답게 물었다. 나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어디 사는지 말해주었다. 아, 거기야? 그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집은 벌써 알고 있었어. 너의 집 문 위에 이상한 것이 붙어 있어서 흥미롭다고 생각했지.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우리 집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놀라울 뿐이었다. 우리 집 문 위에는 일종의 문장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오랜 세월에 다를 대로 달아서 몇 번이나 칠을 다시 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그것은 우리 가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는 그것에 관해 아는 게 없어. 나는 부끄러워하면서 말했다. 아마 새이거나 뭐 그 비슷한 걸 거야. 아주 오래된 게 틀림없어. 우리 집은 옛날에 수도원의 일부였대. 그럴 수도 있겠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제 한번 그 문장을 자세히 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주 재미있어. 내가 알기에는. 그건 내 암놈일 거야. 우리는 계속 걸었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데미안은 무슨 재미있는 생각이라도 떠올랐는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참, 너희 반과 수업을 같이 한 적이 있었지? 그는 얼굴에 생기가 띠며 말했다. 이마에 표적을 단 카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난 그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마지못해 싫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데미안이 내 등을 툭 쳤다. 나한테까지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목할 만한 이야기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이야기보다 훌륭하거든. 선생님은 그 이야기에서 그냥 신과 죄악, 그 밖의 일상적인 것들만 언급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미소를 띠더니 내게 물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카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은 올바르고 진실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그렇게 보면 대체로 더 나은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어. 나는 그의 반짝이는 눈을 쳐다보면서 그의 이야기에 이끌려 가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카인과 그 이마에 찍힌 표정만 해도 그래. 선생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누구라도 뭔가 부족함을 느낄 거야. 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형제를 때려 죽이고 나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의 비열함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표적을 달았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니? 그래, 그건 그래.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어? 나는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그의 이야기가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내 어깨를 치며 대답했다. 그건 아주 간단해. 사실 이야기의 발단은 그 표적이야.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것을 얼굴에 지닌 사람이 있었어. 사람들은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지.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같은 인상을 주었어. 그 표적은 우편물의 소인처럼 정말로 이마에 찍힌 표적은 아니었을 거야. 오히려 무언가 알아볼 수 없는 기분 나쁜 것이었지.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강한 정신력과 대담성을 지녔어. 그 사람에게는 힘이 있었고 강했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어. 그는 표적을 가지게 된 거지. 그걸 사람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카인의 후예들을 무서워했어. 그들은 표적을 가지고 있었거든. 사람들은 그 표적을 원래 모습인 우월함에 대한 표창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그 반대로 설명한 거야. 사람들은 표적을 지닌 자들은 무서운 녀석들이라고 말했어. 이건 진실이야. 용기와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항상 겁나게 하니까. 겁없고 무시무시한 한 자들이 돌아다닌다는 건 몹시 불편한 일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한 자들에게 보복한 거야. 자기들이 받은 공포심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자 그들에게 별명을 붙이고 신화를 만들게 된 거지. 알겠니? 응, 알겠어. 그러니까 카인은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성경 속의 이야기도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아주 옛날부터 알려진 이야기는 언제나 사실이야. 하지만 항상 사실대로 기록되고 올바르게 설명되는 건 아니지. 간단히 말해서 난 카인이 대단한 녀석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어붙인 거니까. 그렇지만 카인과 그 후예들이 정말로 하나의 표적을 지녔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만은 사실이야. 나는 몹시 놀랐다. 그럼 형은 카인이 동생을 죽인 일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충격을 받아 물었다. 물론 그건 사실이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려 죽였던 거야. 그게 정말로 자기 형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인간은 형제니까. 어쨌든 약한 사람이 잔뜩 겁이 났을 때 누군가 그들에게 왜 그를 깨끗이 없애버리지 못하는가 하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가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못했어. 그 대신 그럴 수는 없다. 그는 표적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이 그에게 표적을 주었다 라고 말했지. 대략 이렇게 해서 그 속임수가 생긴 걸 거야. 이런 내가 너를 너무 오래 서 있게 했구나.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안녕. 그는 알트 골목 쪽으로 돌아갔고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그가 버리자 그가 말한 것들이 모두 터무니없어 보였다. 카인이 고귀한 사람이고 아벨은 겁쟁이라고. 카인의 표적이 탁월하다는 표시라고. 말도 안 돼. 하느님이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고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건가? 아니야. 이건 바보 같은 소리야. 데미안이 나를 조롱하고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다. 그는 확실히 총명하고 말도 뛰어나게 잘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나는 지금껏 성경에 있는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에 대해 그처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저녁 내내 프란츠를 완전히 잊어본 적도 없었다. 나는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성경에 적힌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어보았다. 그 내용은 아주 짧고 분명했다. 그 속에서 특별히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과 같았다. 데미안의 말대로라면 살인자들은 모두 신의 총애를 받은 자들이란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되었다. 하지만 자기 논리를 그처럼 쉽고 훌륭하고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데미안이 놀라웠다. 물론 나 자신도 아주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게다가 몹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밝고 깨끗한 세계에 살았고 나 자신이 아벨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다른 세계에 깊숙이 가라앉고 말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럼 도저히 어떻게 된 것일까?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한 가지 기억이 되살아나 숨이 막힐 듯 했다. 지금의 불행이 시작된 그 고통스러운 밤, 아버지와의 일이 떠오른 것이다. 그때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아버지의 밝은 세계를 경멸하였다. 그 당시에 나는 카인이었고 표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표시가 아니었고 오히려 월등하다는 표시였다. 그리고 나는 사악함과 불행에 의해서 내 아버지 그리고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상상했다. 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된 생각으로 그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지극히 불행함을 느끼는 상태에서 엉뚱한 긍지와 오만으로 만족함을 느낄 수 있었다. 데미안은 왜 내게 두려움을 모르는 자와 비겁한 자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 카인이 지닌 이마의 표적을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 그때 그의 눈, 어른스럽게 보이는 그 독특한 눈은 어쩌면 그렇게 빛이 났을까? 그리고 문득 어떤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데미안, 그 자신이 일종의 카인이 아니었을까? 만약 자신이 카인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왜 그토록 카인을 변호했을까? 자신이 카인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 실제로는 경건하고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들, 겁쟁이인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하듯 말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돌 하나가 우물 안에 던져진 것이며 그 우물은 나의 어린 영혼이었던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카인과 살인 그리고 표적에 관한 이 문제는 나에게 있어 숱한 생각들의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데미안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아무한테도 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다른 아이들 역시 그에게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어쨌든 이 새로운 소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았다. 내가 만약 그 소문을 모두 기억한다면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데미안의 어머니가 매우 부자라는 소문이었다.
또한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가 둘 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며 그들은 유태인일지도 모른다는 것, 혹은 회교도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데미안의 체력에 관한 전설적인 소문도 있었는데 그가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것이었다. 그 소문은 한 사건 때문에 증명되었다. 언젠가 데미안의 학급에서 가장 힘이 센 녀석이 그에게 싸움을 거절당하자 데미안을 겁쟁이라고 불렀다가 큰 봉변을 당한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은 데미안이 한 손으로 그 아이의 목을 잡고서 얼굴이 파래질 때까지 비틀었다고 했다. 그 아이는 가까스로 슬금슬금 도망을 쳤고 며칠 동안 팔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한다. 몇몇 아이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까지 말했다. 한동안 데미안에 대한 온갖 소문이 퍼졌고 그것들이 사실로 믿어졌다. 데미안이 행한 모든 일들은 자극적이었고 놀라웠다. 그리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소문이 퍼졌다. 데미안이 한 소녀와 사귀고 있었으며 알 건 다 안다는 소문이었다. 그 사이 프란츠와 나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어 갔다. 나는 그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 애가 드문드문 며칠간 나를 내버려 둘 때조차도 나는 그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꿈속에서도 그의 노예였다. 나는 예전부터 꿈을 많이 꾸었는데 꿈속에서조차 그에게 시달리느라 점차 건강과 활기를 잃어갔다. 꿈속에서 프란츠는 나를 못살게 굴고 내게 침을 뱉었으며 나를 말처럼 타고 다녔다. 더욱 나쁜 것은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도록 나를 부추기는 것이었다. 그 꿈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꿈은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꿈이었다. 프란츠가 내게 칼을 쥐어주었다. 우리는 어떤 가로수의 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다. 이윽고 누가 다가오자 프란츠가 내게 명령했다. 바로 저놈이야. 어서 죽여버려. 내가 칼을 들고 다가가 보니 그는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그리고는 잠이 끼었다. 이런 꿈들과 관련해서 나는 카인과 아벨에 대해 종종 생각했지만 데미안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데미안이 내게 다가온 것은 이상하게도 역시 꿈속이었다. 나는 그날도 꿈에서 시달림을 당하였는데 나를 괴롭히는 것은 프란츠가 아닌 데미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완전히 새롭고 깊은 인상을 주었다. 프란츠에게 받은 학대가 반항심과 고통만을 안겨주었다면 데미안은 환희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게 했다. 나는 데미안이 등장하는 꿈을 2번 꾼 다음 다시 프란츠의 꿈을 꾸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꿈속에서 경험한 것과 현실에서의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프란츠와의 나쁜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몰래 훔친 돈으로 빚을 모두 갚은 후에도 그와의 거래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돈을 훔쳤다는 것을 그가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매번 내게 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물어보았고 그것으로 나는 전보다 더 단단히 그의 손아귀에 들어오고 말았다. 네 아버지에게 이걸 일러바친다면 어떨까? 프란츠가 협박할 때마다 나는 그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모두 고백하지 못한 것이 절실히 후회되었다. 나는 비록 몹시 괴롭고 힘들었지만 여태까지 일어난 모든 것을 후회하지만은 않았다. 가끔은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체념하기도 했다. 나는 운명의 소나기를 놓여 있었고 그것은 거스리는 일은 소용없는 일 같았다. 우리 부모님도 이런 상황 때문에 정전히 괴로우셨을 것이다. 낯선 영혼이 나를 사로잡았으며 나는 한때 그렇게 친밀했던 우리 가족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그리움이 나를 엄습했다. 특히 어머니는 나를 못된 자식이라고 하기보다는 환자로 취급했다. 그러나 가족들 사이에서 내 상태는 두 누나의 행동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다. 누나들은 너그러운 태도로 나를 돌봐주었으나 끝없이 나에게 비참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들은 내가 마치 마귀에게 홀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가족들은 나를 동정하며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모두 소용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가끔은 나 혼자만 간직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 던지고픈 소망과 내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갈망을 느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도 누나들에게도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직 11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다. 나를 괴롭히던 그 녀석이 나를 광장으로 불러냈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잎이 많은 거무스름한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계속 발로 휘젓고 있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도 프란츠에게 무엇이든 줘야 하겠기에 과자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구석진 곳에서 한참 동안 그를 기다리곤 했다. 그리고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듯 나는 그렇게 서서 견디고 있었다. 드디어 프란츠가 나타났다. 그는 내 옆구리를 2번 쿡쿡 찌르고는 웃으면서 과자를 받았다. 그리고 내게 뭔가를 내밀었다. 담배 피워볼래? 싫어. 그는 오늘 별로 화내지 않으면서 상냥하게 웃었다. 내가 돌아서서 가려 하자 갑자기 그는 나를 불러 세웠다. 잠깐,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두겠는데 다음에 나올 땐 너의 큰 누나 데리고 나와.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놀라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무슨 말인지 몰라? 네 누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프란츠, 하지만 그건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누나도 절대 오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 역시 하나의 술책이며 구석에 지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주 이런 수법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였다. 그러면 의뢰 나는 그에게 돈이나 다른 물건을 가져다 주고 위기를 모면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만은 전혀 달랐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그는 별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럼 좋아, 잘 생각해봐. 나는 네 누나와 사귀고 싶어. 언제든지 한 번은 기회가 오겠지. 너는 그냥 누나하고 산책을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내일 휘파람을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가 가버린 후에야 나는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철부지 어린이였다. 하지만 소녀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서로 비밀스럽게 금지된 수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요구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다. 안 돼. 나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굳게 결심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프란츠가 나에게 어떤 복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절망적으로 호주머니에 2손을 넣은 채 텅 빈 광장을 서성거렸다. 그때 시험스럽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놀라서 빨리 걷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더니 한 손이 뒤에서 부드럽게 나를 잡았다. 데미안이었다. 깜짝 놀랐잖아.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어른스럽고 압도적이었으며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유감인데 그는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놀랄 건 없잖아. 놀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너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까지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란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게 되지. 이상한 생각이 들고 호기심을 갖게 된다고. 사람은 누구나 불안할 때 더 잘 놀라는 법이야. 넌 네가 겁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않니? 물론 너도 영웅도 아니지만 너에겐 분명히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어. 누군가 너에게 겁을 주고 있지.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돼. 설마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겠지? 아냐, 그렇지 않아. 그래, 그렇지만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있지. 그렇지? 몰라, 나를 그냥 내버려둬.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는 나와 나란히 걸었다. 나는 달아날 생각으로 더욱 빨리 걸었다. 그러다 문득 그가 나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예를 들어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너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면 넌 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 한 가지 실험을 해볼까? 재밌을 거야. 너도 뭔가 배울 수 있을 거고. 독심술이라고 들어봤니?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데 마법은 아니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신기해 보이지.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할 수도 있어. 자, 어디 실험해 볼까? 내가 너를 좋아하거나 내게 관심이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지금 네 마음속이 어떤지 알아내고 싶어질 거야. 그렇다면 이미 나는 첫 발을 내디딘 셈이지. 나는 너를 깜짝 놀라게 했거든. 너는 잘 놀란단 말이야. 그것은 네가 두려워하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어쩌다 그렇게 됐지?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만약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를 지배할 힘을 넘겨줬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나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너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 거야. 알겠니? 내 말이 맞지? 나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영리하면서도 너그러워 보였다. 그러면서도 엄격했다. 정의감 혹은 그 비슷한 것이 느껴졌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마술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알아들었니? 그가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독심술이 이상하게 생각될 거라고 말했지만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언젠가 내가 너에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맞힐 수도 있어. 또 나는 네가 언젠가 내 꿈을 꾸었을 거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아이들은 대부분 멍청하지. 그런데 너는 아주 영리하거든. 총명하고 믿을 만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야. 그렇지 않니? 응, 그래.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재미있는 실험을 계속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낸 거야. S라는 소년이 잘 놀란다는 것과 아마 그가 누군가와 함께 아주 불쾌한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때? 지금까지는 대충 사실과 들어맞지?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의 목소리와 영향력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데미안이 한 이야기는 오로지 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그가 모든 것을 안단 말인가? 나 자신보다도 더 분명하게 모든 것을 안단 말인가? 데미안은 나를 힘차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몇 가지 더 묻겠는데 아까 저쪽으로 간 녀석 이름이 뭐지?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건드린 나의 비밀이 고통스럽게 내 속으로 움츠려 들었다. 그것은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누구? 나 밖에 없었는데. 이름이 뭔지 말해봐. 그가 웃었다. 프란츠 크로모 말이야.
나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한다. 너는 아주 똑똑한 애야. 우리는 친구가 되겠다. 그런데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그 프란츠는 말이야. 이름이 뭐든 간에 나쁜 녀석이야. 나는 그 애를 보고 단번에 질이 안 좋은 애라는 걸 알았어. 그렇지 않니? 그래, 맞아.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프란츠는 악랄한 애야. 하지만 녀석의 정체를 알면 위험해. 형은 저 녀석을 알아? 녀석도 형을 알고? 걱정하지 마. 그 애는 이미 지나갔어. 그리고 아직은 몰라. 하지만 난 그 애를 꼭 알고 싶은걸? 그 애도 초등학교에 다니지? 응. 몇 학년이야? 5학년이야. 걔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안심해. 내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프란츠라는 녀석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겠니? 안 돼.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나를 그냥 내버려둬.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거 유감인데. 이윽고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 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널 괴롭히진 않을게. 네가 그 녀석 때문에 불안해하는 건 옳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그런 건 떨쳐내야만 해. 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해. 이해하겠지? 그래, 형 말이 맞아.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 형은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건 너도 알겠지? 혹시 그 녀석한테 돈을 빚진 거라도 있니? 그래, 그렇기도 해.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야. 난 말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내가 네 빚을 갚아준다면 어떠니? 내가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그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싱클레어, 나를 믿어. 언젠가 너는 나한테 비밀을 모두 털어놓게 될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럴 일은 없어. 나는 흥분하여 소리쳤다. 네가 좋을 대로 생각해. 나는 그저 네가 언젠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리라고 생각해. 설마 나를 프란츠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렇진 않아. 하지만 형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물론 아무것도 모르지. 그저 곰곰이 생각할 뿐이야. 그리고 난 절대 프란츠와 같은 놈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줘. 또 너는 내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잖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데미안이 아는 것들은 더욱 내게 수수께끼가 되어 남아있었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 그는 쏟아져 내리는 빗속에서 외투를 더욱 바짝 여몄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할게. 너는 그 나쁜 녀석에게 꼭 벗어나야 해. 별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냥 그 녀석을 때려.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감동할 거야.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너를 도울게. 갑자기 카인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나는 겁이 났다. 나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자, 이제 그만. 데미안의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 우리는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그를 때려 죽이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하지만 이런 일에는 단순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프란츠라는 애는 가까이 해봤자 별로 좋을 게 없어.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치 나는 1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던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어떤 미래와 같은 희망 같은 것이 나와 데미안 사이에 생겨났다. 나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혼자만의 비밀을 떠안은 채 얼마나 지독하게 외롭게 지내왔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몇 번이고 망설이던 생각이 떠올랐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면 내 마음의 짐은 덜겠지만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구원의 예감이 마치 짙은 향기처럼 날아왔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내 몸에 밴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았다.
나는 적과의 무시무시한 대결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처럼 평온하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는 게 내게는 놀랍기만 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던 프란츠의 휘바람 소리가 하루 이틀이 지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프란츠의 휘바람 소리가 사라지다니. 이러다가 느닷없이 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나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사라졌다. 이런 나의 새로운 자유를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나는 의심을 품기까지 했다. 적어도 내가 프란츠를 우연히 보기 전까지는 그랬다. 프란츠는 자일러 골목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 움찔하고는 격려를 일으키며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곧 뒤돌아 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일은 내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도망치다니 악마가 나를 두려워하며 도망을 간 것이다. 기쁨과 놀라움이 내 몸을 휘감았다. 그 무렵 데미안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잘 있었니, 싱클레어? 네가 어떻게 지내나 한번 보고 싶었어. 이제 프란츠가 내게 까불지 않지? 형이 그렇게 한 거야? 어떻게 했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제 그 녀석은 내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 그거 잘 됐구나. 만일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난다면 막스 데미안을 잊지 말라고 하면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한 거야? 그 녀석하고 싸워서 혼을 내준 거야? 아니, 난 그런 짓은 안 해. 그냥 너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 녀석하고 얘기했을 뿐이야. 그리고 너를 가만두어야 녀석한테도 이로울 거라고 분명히 말해주었지. 설마 그 녀석에게 돈을 준 건 아니지? 아니, 그 방법은 이미 네가 써봤잖아.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는 곧 가버렸다. 나는 전에 그에게 느꼈던 감사와 두려움, 경탄과 불안, 그에 대한 애착과 반항이 뒤엉킨 감정을 그대로 느낀 채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나는 데미안을 다시 만나서 카엔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누군가에게 감시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미덕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아이에게 기대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데미안에게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도 별로 놀랍지는 않다. 만약 데미안이 나를 프란츠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병들고 타락했을 것이 틀림없다. 당시에도 나는 이 해방이 내 소년 시절의 가장 위대한 경험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유를 찾자마자 데미안을 무시해버렸다. 나에게 배은 망덕이란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데미안과 관련된 모든 호기심이 사라져버린 게 이상했다. 나를 그토록 감동시킨 데미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어떻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카인에 관해서 또 프란츠에 관해서 독심술에 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었을까? 나는 다시 부모님의 착한 아들로 돌아왔다. 가능한 한 빨리 균형과 휴식을 찾으려 노력했고 갖가지 흉측하고 위협적인 일들을 깨끗이 잊어버리려고 했다. 나의 죄와 불안했던 시간은 놀라운 속도로 나의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를 구해준 구원자도 잊었다. 데미안과의 짧은 만남이 있었던 어느 날 나는 자유를 확신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지난 일을 고백할 수 있었다. 부서진 열쇠와 장난감 돈으로 채워진 저금통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말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었는지 말씀드렸다. 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변한 것을 보시고 어머니는 내가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왔음을 알아차리셨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에게로 데려가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하셨다. 부모님은 매우 놀라시며 내게 질문을 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그동안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지난 일들은 모두 새 책에서처럼 조화롭게 잘 해결되어 갔다. 나는 마음의 평화와 부모님의 신뢰를 다시 얻어 매우 기뻤다. 집에서는 모범적인 소년이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누나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는 구원받은 자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다. 이 모든 일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왔으며 어떤 거짓도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원래대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야말로 데미안에 대한 나의 무관심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고백했어야 했다. 화려하거나 감동적이지는 않았겠지만 그 결과는 나에게 훨씬 유익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예전의 낙원과 같은 세계로 돌아왔고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하지만 데미안은 절대로 이곳 밝은 세계에 속하지 않았고 어울리지도 않았다. 프란츠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지만 나는 그를 두 번째의 세계, 즉 사악하고 나쁜 세계로 이끄는 또 다른 유혹자로 생각했다. 부모님의 세계로 돌아온 지금 나는 그의 두 번째의 세계에 관해 더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지금 막 아벨로 돌아온 상태에서 아벨을 포기하고 카인을 찬미하는 일을 도울 수도 없었고 돕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더 어린애같이 행동했다. 나는 프란츠에게 복종하지 않는 대신 부모님에게 새로운 복종하기 시작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했으므로 맹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오랫동안 사랑해온 밝은 세계를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세계가 유일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부모님의 세계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데미안에게 나 자신을 맡겨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데미안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내가 데미안에게 나를 맡기면 데미안은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충고와 설득, 조소와 비판을 이용해 나를 더욱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지야 나는 세상에서 자기를 스스로 이끄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인. 부모님 곁에서 보낸 내 유년 시절의 기억은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사랑스러운 것들 뿐이다. 이런 밝고 포근하고 한가로운 기억들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나는 나 자신에게 도달하고자 걸어야 했던 발자취를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사춘기를 맞이했다. 사춘기는 유년 시절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왔으며 내게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 나는 늘 평화를 위협받았다. 그럴 때면 밝은 세계로 숨어야 한다는 원시적 충동이 아직 내 안에 있음을 새롭게 깨달았다. 그 무렵 나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모두를 갈망하는 나이였다.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성에 대한 감정에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금지된 죄악으로 나를 엄습해왔다. 사춘기의 비밀은 내 소년 시절의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행동했다. 이제 더는 어린아이가 아닌 소년으로서 이종생활을 했다. 나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새로운 세계를 부정하면서 허용됐던 것들 속에서만 살았다. 그러나 감정 밑 바닥에서는 꿈, 충동, 은밀한 소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나의 부모님은 여전히 나에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다. 그런 부모님 아래서 나는 억지로라도
소년 시절 안에 더 머무를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부모님을 비난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완성하고 나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대부분의 아이들의 그렇듯이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가지 못했다. 내 소년 시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 다른 세계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었다. 전에는 프란츠의 모습이었던 다른 세계가 이제는 나의 일부가 되었다. 프란츠와의 사건 이후 몇 해가 지났다. 내 삶에서 어둠으로 가득 찬 시절은 멀리 사라졌고 나는 잠깐 동안 악몽을 꾸고 깨어난 것 같았다. 프란츠는 오래전에 생활에서 사라져 버렸기에 가끔 그와 마주치는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였다. 이제 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은 프란츠가 아니라 데미안이었다. 데미안은 내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오랫동안 먼 발치에 서 있다가 점차 가까이 다가와서 다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언젠가 우리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나에게 목례를 했다. 그의 태도에서 나는 냉수와 비난의 미묘한 울림을 느꼈는데 내 자격지심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함께 경험한 사건과 그가 나에게 끼친 영향력은 그나 나나 모두 잊은 듯 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는 언제나 내 주위에 있었고 나의 주의를 끌었다. 그가 학교에 가는 모습도 종종 보았다. 그는 혼자 아니면 다른 상급반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갔는데 늘 낯선 사람처럼 고독한 자기 자신의 세계에 잠겨 걸어갔다. 그는 그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간 외로운 별처럼 보였다.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와 친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 마치 연인 사이처럼 보였다. 선생님들도 될 수 있는 한 그를 내버려 두었다. 그는 좋은 학생이었으나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다. 가끔 우리는 그가 선생님에게 당돌한 도전을 했다든가 조롱 섞인 비평이나 항의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거리에서 다시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모두 쓰러진 말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 말은 아직도 멍에를 메고 농부의 마차 앞에 쓰러져 있었으며 벌링거리는 콧구멍으로 애원하듯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거리에 하얀 먼지를 검게 물들였다. 그 광경에 속이 메스꺼워져서 얼굴을 돌렸을 때 데미안을 보였다. 그는 가장 뒤쪽에서 편안한 자리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말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는데 깊고 조용한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냉정한 신중함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에게서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느껴졌다. 그와 다시 가까워진 것은 내가 몇 살을 더 먹은 후였다. 예전에 데미안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교회에서 견실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교도이거나 이교도이며 사악한 종파에 빠져 있다고도 했다. 결국 그의 어머니는 데미안을 다른 애들보다 2해 늦게라도 견실례를 받게 하기로 했다. 아마도 아들이 당할 불이익을 우려한 듯 했다. 데미안은 우리 학년과 함께 한 달 동안 견실례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한동안 나는 그를 멀리했다. 그는 너무 많은 비밀과 소문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프란츠 사건 이후에 그에게 빚진 것 같은 감정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당시에 나는 나 자신의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견실내 수업을 받을 즈음 나는 성문제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신부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업에 관심이 없어질수록 더욱 데미안에게 몰두하게 되었다.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고 있는 듯했다. 이러한 생각은 어느 이른 아침 수업 시간에 시작되었다. 성경을 가르치시는 신부님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나는 졸음이 와서 신부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신부님의 카인의 표적에 관한 소리 높여 열띠게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마음에 와닿는 경고 같은 것을 느꼈다. 나는 순간적으로 앞자리에 앉은 데미안의 시선이 느꼈다. 데미안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으며 비웃는 것 같기도 했고 진지해 보이기도 했다. 그가 나를 바라본 것은 아주 짧은 순간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갑자기 긴장해서 신부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카인과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예전에 데미안이 해준 얘기를 떠올렸다. 신부님의 말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비평할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순간 데미안과 나는 다시 연결되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나는 그가 우리를 서로 이어지게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데미안은 갑자기 자리를 바꾸어 바로 내 앞자리에 앉았다. 아침마다 나는 그에게서 나는 기분 좋은 비누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는 다시 자리를 바꿔 내 옆에 앉았고 거기서 겨울과 봄을 지냈다. 그 뒤 아침 수업 시간은 졸리거나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릴 정도였다. 때때로 우리는 열심히 신부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야기나 비판이나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에서 데미안은 나에게 눈짓으로 알려주었다. 우리는 종종 수업을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데미안은 수업을 빼먹고 돌아다니는 다른 불량한 아이들과는 달랐다. 그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매우 상냥하고 친절하고 점잖았다. 아무도 그가 크게 웃거나 잡담하거나 선생님의 꾸중을 듣는 광경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데미안은 신호와 눈짓만으로 나의 관심을 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너에게 엄지손가락으로 모든 학생을 손짓하면 그 애가 우리를 돌아보거나 목을 긁을 거야. 수업이 시작돼서 내가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을 즈음 데미안이 갑자기 눈에 띄는 몸짓으로 자기의 엄지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학생을 바라보자 그는 마치 마술사에 걸린 듯 데미안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나는 선생님한테도 그걸 시험해 보자고 했으나 그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언젠가 딱 한 번 내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을 때 그가 나를 도와주었다. 형, 오늘 숙제를 안 해와서 그러는데 신부님이 나한테 질문하지 않게 해줘. 알았어, 한 번만이야. 그가 대답했고 수업이 시작됐다. 목사님이 교리 문답의 한 구절을 외우게 할 학생을 찾고 있을 때 그의 방황하던 시선이 죄진 것 같은 내 얼굴 위에 머물렀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서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곧 내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튀어나올 참이었다.
그때 그는 갑자기 혼란과 불안에 빠진 듯이 목에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자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데미안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려는 것 같더니 다시 고개를 돌리고 기침을 한 다음 다른 학생을 지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장난이 매우 재미있었다. 그런데 데미안이 가끔 나에게도 이와 같은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학교 가는 길에 갑자기 데미안이 내 뒤에서 조금 떨어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았더니 바로 그가 거기에 있었다. 형, 정말로 다른 사람을 형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호기심이 가득 차서 물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일은 할 수 없어. 신부님이 아무리 그렇다고 말씀하셔도 자유의지라는 건 없어.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하지만 어떤 사람을 잘 관찰할 수는 있지. 그러면 다음 순간에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있어. 이건 아주 간단해.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그는 어른과 같은 태도로 침착하게 설명해 주었다.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럼 나도 연습만 하면 형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일에 모든 주의력과 의지를 집중하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없어. 내가 말하는 연습이란 그런 거야. 예를 들어, 나비 중에는 암컷이 수컷보다 아주 적은 분화비가 있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컷들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단 한 마리의 암컷이 있는 곳을 알고 날아오지.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들은 정확히 암컷이 있는 곳을 찾아와 아마 암컷이 수컷만큼 많았다면 수컷들은 그만큼 날카로운 후각을 갖지 못했을 거야. 수컷들은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날카로운 후각을 갖게 된 거지. 동물이나 사람이나 주의력과 의지를 집중하면 그런 건 가능해. 그게 전부야. 그런데도 나에게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그러면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형은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했잖아. 그러면서도 형은 의지를 집중시킨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에이, 말이 안 맞네. 만약 내가 내 의지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그를 기쁘게 할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쳤다.